통계청에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통계청에 있는 것 자료들을 막 섞어요. 섞어서 무언가의 새로운 결론을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그 2차 자료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은 회사에서도 막 자기 회사 만족도 좀 해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 자료 이용하는 것도 2차 자료예요. 그리고 1차 자료는 주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양적 자료의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은 시험에 안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장은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일단 자료 수집은 저런 게 있다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6장은 뭘 할 거냐? 표본 설계. 우리가 설문조사 방법을 할 건데 1차 자료에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할 건데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대상에 맞는 표본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가지고 올 때 표본 설계.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표본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도 앞에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새로운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복된다고 했던 건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안 배웠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좀 많이 봐줘야 된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세죠. 지금 제가 며칠째 지금 감기가 계속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특히나 오늘 아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큰일이네요 이게. 아기는 계속 크고 어린이집을 가니까 감기는 달고 오고 저도 같이 걸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셉니다. 자, 일단 모집단과 표본. 예전에 우리가 벌써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는 뭐를 사용할 거예요? 주로 표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모집단을 사용하기에는 어떻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 한번 조사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죠. 우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모집단 조사가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분석 5년에 한 번씩 해요. 제 기억에는 올해 할 거예요. 올해 맞지 싶은데 올해지 싶어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야매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조사관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 등본상에 적혀 있는 사람 수 확인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사시는 거 맞죠? 하고 누구누구 살아요? 확인 쭉 하고 그냥 체크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실제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얘기만 살짝 들어도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있는 사람 다 확인해가지고 설령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사람은 있는데 막 출생신고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사망신고 안 하고 그냥 쭉 있다가 그런 사람들도 그때 다 찾아내고 그리고 거주지 이전 신고 안 했는 사람들도 그때 다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 실제로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뭐 이런 것들 있죠. 선거도 전부 다 전수조사예요. 근데 그 전수조사 한 번 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결과 발표하는데도 며칠씩 걸리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쏟아부은 돈도 엄청나죠. 뭐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뭐 총선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니부터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나간다부터 해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만큼 그게 뭐예요?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뭐 이래 하잖아요.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싶어요. 다음에 누가 될지. 그리고 지지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인구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꾸준하게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표본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표본을 가지고 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는 찾아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는 찾아낼 수 있다? 비슷하게는 찾아낼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뭐다? 오차라는 게 있다. 그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을 추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금 그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얘기를 한다. 예, 뭐 여러 번 얘기했죠. 표본은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으로 채택된 일부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 모집단을 조사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표본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 모집단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게 추론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했던 얘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통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통계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모집단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데이터만 모으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집단이건 표본이건 뭐 숫자로 바꿔놨어요. 뭐 어떻게 해서 숫자로 바꿔놨어요. 그것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뭐를 해요? 요약을 하죠. 요약을 하는데 그거를 무슨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맞으면 좋고. 자, 뭐 하는 거예요? 쭉 요약해서 적어 놓는 거죠. 적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술한다. 기술 통계학. 기술 통계학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해요. 기술 통계를 해요. 근데 기술 통계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값은 평균, 표준 편차, 그 분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기술해서 표시했는 것을 우리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모수라고 부릅니다. 모수. 그러니까 모집단을 숫자로 바꿔놨는 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불러요. 모수. 모집단의 수, 모수라고 부르고요. 표본의 특성을 똑같이 기술해요. 표본의 특성을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통계량. 모수와 통계량. 그러면 모수는 뭐예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요약했는 숫자를 모수라고 부르고 표본을 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수는 표시를 할 때 주로 그리스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뮤라고 있습니다. 뮤라고 읽는데 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뮤고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시그마 제곱인데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6 시그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6 시그마, 3 시그마. 그러니까 공정을 6 시그마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품질 경영이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들게 될 용어인데 6 시그마가 뭐냐면은 불량품이 100만 개 중에 3개 정도가 나와요. 6 시그마를 달성하게 되면 일본 기업에서 뭐 자랑하는 게 뭐 공정률 99.999% 이런 얘기를 하죠. 걔들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6 시그마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근데 6 시그마 하면 뭐가 엄청나게 새로운 것 같은데 6 시그마의 기본은 뭐냐면은 청소하고
쓸고 닫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시그마가 저기의 시그마입니다. 6 시그마가 표준 편차 6단계, 그러니까 표준 오차 단위를 표준 편차 6개로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딴 데서 들으면 되고, 일단 자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분산을 루트 씌우면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시그마 제곱이 있고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뭐를 할 때? 모수를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통계량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영어 문자를 사용합니다. 영어 문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X 바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짝대기가 꺼진 거 잘못 꺼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X 바라고 읽습니다. 저 위에 바라고 읽어요. 바라고 읽고 저게 뭐냐면은 X 값들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라고 나중에 읽는데 변수 값을 X라고 읽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X 값들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에서 가지고 온 것이니까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제곱이랑 S, 저 그냥 S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뭐겠어요? 똑같아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인데 뭐에 대한 분산이랑 뭐에 대한 표준 편차? 표본에 대한 분산이랑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사용하더라. 이제 우리는 뭐만 보아도 이게 모집단이구나, 표본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표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문자 표기만 보더라도 통계량이구나, 모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요약했는 건데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을 전수조사하게 되면은 숫자가 쭉 나오겠죠. 나온 숫자를 자 평균 내고 분산 내고 표준 편차 내면은 이거를 모수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모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오면은 이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를 우리는 이제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네. 아직까지 괜찮죠? 네, 이 정도까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직장인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균하면은 모든 직장인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만족도를 평균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수의 평균값이니까 뮤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뮤는 어떻다? 라고 표기를 하고요. 전체 다는 못하니까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은 일부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이다 라고 했었을 때 직장인이세요 해서 직장인이면은 뽑으면은 이 뽑은 한 사람의 값이 변수값이 되죠. 그걸 X라고 부르거든요. 변수값 X라고 보통 부릅니다. X로 표기를 해요. 변수값은. 그러면은 한 사람이 X인데 뭐예요? 여러 명을 했으니까 X들의 평균이잖아요. X들의 평균, X 값들의 평균. 그거를 X바라고 읽고 통계량이라고 한다.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추론 통계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모집단이 있으면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통계량이 나타나면은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집단의 모수를 어느 정도 일치하게 가줘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 통계량이 100% 모수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일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온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 이처럼 이제 가설 검증의 주된 목적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뭐가 있느냐?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표본을 통해서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 전수조사는 줄은 꺼냈지만 앞에 했던 내용도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비록 정확하더라도 요구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반면에 표본조사는 뭐 어떻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뭐를 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사용하려고 한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그런데 여기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자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집단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냥 표본을 4개만 딱 뽑았어요. 4개만 딱 뽑았어요. 4개만 뽑았었을 때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실제 모집단은 대략 여기 책에서는 자, 흰공의 비율이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공의 비율이 40%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에는. 근데 내가 표본을 4개만 뽑아요. 4개만 뽑아요. 그랬었을 때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표본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모집단 안에 흰공의 비율이 40% 그러니까 몇 개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대략 흰공의 비율이 40% 정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표본을 4개를 딱 뽑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흰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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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흰색, 검정색,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추론을 했었을 때 40%를 제대로 추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물론 표본이 작아가지고 절대 추론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죠.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흰 공이 지금 25% 나왔죠. 여기는 50% 나왔고 여기는 75% 나왔죠. 그러면은 어느 게 잘 표현이 된 거예요? 고만고만하기는 한데 그나마 표본 1, 2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그나마 흰공의 비율을 좀 더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두 개 다 있어요. 10%. 한 10% 정도씩의 10%에서 15% 정도의 오차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할 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차라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계속. 표본의 수를 늘리면 돼요. 결국은 표본의 수가 늘어나서 모집단이 되면은 뭐가 돼요? 똑같아지겠죠. 근데 표본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점점 어디로 가더라? 예, 모집단하고 비슷비슷해지더라. 그 원리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오차라는 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뭐 할 때 통계를 할 때 저번 시간에도 이것도 한번 첫 시간쯤에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통계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오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냥 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언가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뭐 95% 유의 수준 이렇게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요 것들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100%를 모집단을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서는 100%
모집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100%는 표현이 안 돼요. 100% 표현하려면 모집단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오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까 그 오차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뭐 한다? 표시해 줘야 된다. 그 표시해 주는 게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60%다라고 하면은 60%라고 그냥 적지 않죠. 항상 보면 그 뒤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3% 그리고 신뢰 수준 90 몇 프로. 요즘은 통계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표본 수도 많아져가지고 표본 오차가 보통 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고요. 좀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그리고 신뢰 수준은 한 97% 정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인데 어쨌거나 그 의미가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5에서 62.5의 값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조사를 한번 했었을 때 60%가 나온 거죠. 제가 조사를 한번 했었을 때 값이 60%가 나온 거잖아요. 한 번 했었을 때 그러니까 몇 명을 했건 간에 그 결과값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결과값이 60%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또다시 했는데 또 60%가 나올 수가 없죠. 오차 때문에. 표본을 어떻게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했는 게 60%인데 이 60%가 정확한 6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오차가 있더라. 다시 조사하면은 이 사이의 값이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다? 95%다. 그러니까 100번을 조사하면은 이 사이의 값이 몇 번 정도 나온다? 뭐 95% 유의 수준이면은 95번은 이 사이의 값이 나오고 5번 정도는 여기에서 벗어난 값이 나오는 거예요. 5번 정도. 조금 더 높은 유의 수준을 사용하면은 뭐다? 100번 중에서 90, 더 크게 보면 99번은 이 사이의 값이 나오고 한 번 정도는 다른 값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 표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이런 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오차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표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유의 수준, 신뢰 수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유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섞어서 얘기했는데 신뢰 수준을 유의 수준으로 제가 얘기했나 봐요. 유의 수준은 언제 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가설 검증할 때 유의 수준이라는 말로 또 따로 쓸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할 거고 지금은 신뢰 수준. 예. 신뢰 수준이 95%이다. 예. 라고 일단은 지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표본을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면은 오차라는 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표본 오차는 어떤 오차가 있느냐? 예, 뭐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니에요.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본 추출 오차가 있어요. 표본 추출 오차는 추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가 있고요.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통틀어서 비표본 추출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표본 추출 오차는 전체 중에 일부만을 선정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예요. 표본을 어쩔 수 없이 추출하잖아요. 원래 내가 이 반이 모집단이라고 했었을 때 이 반의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10명만 딱 뽑았어요. 10명만 뽑을 때 내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의 방법은 점수 잘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10명을. 그러면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겠죠. 원래 제가 받아야 되는 점수보다 제가 만약에 점수 잘 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땡겨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점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오차가 생겼겠죠. 이 오차는 왜 생긴 거예요? 저 때문에 생긴 거죠. 제가 뭐 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표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라고 얘기합니다. 내 편의대로 이 사람 점수 잘 줄 것 같아. 이 사람 점수 잘 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전수조사를 하면은 만족도가 대략 한 4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4점 정도다 라고 가정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은, 근데 내가 한 10명만 뽑아야지, 말 그대로 랜덤으로 10명을 뽑으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생기겠지만은 그 오차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뽑을 때 내가 이 사람 잘 줄 것 같네, 이 사람 잘 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뽑아버리면은 원래는 4점인데 한 4.5가 나왔어요. 그럼 0.5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오차가 생긴 거잖아요. 그 오차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내 편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편의 때문에.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편의대로 막 뽑아버려요. 그러면 오차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표본 추출 오차라는 게 있는데, 그 표본 추출 오차 중에서 첫 번째는 편의에 의해서 오차가 생긴다. 편의. 그리고 편의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밑에서 또 쭉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연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연에 따라서. 우연은 뭐냐면은 10명을 뽑았는데 내 편의대로 뽑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았어요. 랜덤으로 뽑았으면 이제 내 편의는 사라졌잖아요. 내 편의대로 내가 잘 줄 것 같은 사람을 배제했으니까 이제 점수가 잘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좀 오차가 많이 나죠. 그런 경우는 뭐다?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학교,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학생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요.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내가 모든 학생들을 줄 쫙 세워놓고 지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문에다가 서 있으면서 제가 지나가라고 얘기하면서 키가 큰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뽑으면 이건 뭐 때문에, 이거 뽑으면 평균 키를 제대로 파악 못하겠죠. 근데 그 파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편의대로 뽑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뽑고 내가 그냥 그러면은 내가 시계 보고 1시간 동안 지나가라라고 하고 몇 분부터 몇 분 지나가는 사람만 다 표본으로 써야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개입을 안 했죠. 나는 따로 개입을 안 했는데 뽑았는데 하필 그때 지나간 학생들이 최대 학생들이야. 그거는 뭐예요? 내 편의하고는 상관없죠. 우연히 그래 됐잖아요. 우연히 내가 그냥 뽑은 게 우연히 키가 큰 학생들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오차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오차는 결국 뭐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편의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다. 편의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편의대로 뽑으면 당연히 오차 발생하니까 내 편의를 줄여야 되겠죠. 편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뽑음으로써 줄일 수가 있고요.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이 5,000명인데 5,000명 중에 1명을 뽑으면 우연히 키 큰 사람 뽑을 수 있죠. 10명을 뽑아도 우연히 10명 다 키 큰 사람이 있죠. 100명을 뽑으면 그래도 우연이기는 하지만 좀 10명 때보다는 줄겠죠. 1,000명을 뽑으면 이제는 점점 우연이라는 게 사라지죠. 표본의 수를 늘림으로써 우연이라는 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기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어서 결국은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 자체가 없어지죠. 그냥 그 값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표본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모집단화 되어 버리면 우리는 결국 모집단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을 검사한 거가 되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는 줄어든다? 우연이라는 거는 준다. 우연에 의한